상온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들이 관찰되는 곳. 영하 150도 이하의 극저온의 세계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도 범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지금 극저온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 전력 손실 제로인 음의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영원히 가스 상태로 존재할 것 같던 기체는 순식간에 액화된다. 인류의 삶과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극저온 공학과 그 안에 숨겨진 과학 원리. 극저온의 세계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20년) 전 전 세계 극장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헐리우드 영화. 이 영화에선 당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았던 공상과학 소재가 등장했다. 온몸이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진 악당 주인공이 무참히 산산조각나는 이 장면. Hasta la vista, baby. 금속을 깨뜨린 소재는 바로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였다. 극저온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질소가 액체가 이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액체 질소의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이기 때문에 그 액체 질소에다 어떤 물체를 담그게 되면은 그 물체의 온도가 액체 질소 온도까지 떨어져서 그 물체가 이제 극저온 상태로 냉각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 같은 것도 액체 질소에 담갔다가 그걸 꺼내서 책상 위로 떨어뜨리면은 그 꽃잎들이 유리 조각이 깨지듯이 산산조각 이렇게 깨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영하 150도 이하부터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까지 극저온의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군수용 극저온 냉동기.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시와 조준이 가능한 열 영상 장비의 핵심 부품이다. 하얗게 성에가 낀 부분은 열 영상 장비의 적외선 센서가 부착되는 부분으로 극저온 냉동기는 이 적외선 센서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냉각은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극저온 냉각 기술은 2분 내에 영하 196도의 온도에 도달하여 해안 초소나 전차용 적외선 야간 투시경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2년에 걸친 혹한기 테스트, 충격 테스트 등 각종 성능 시험을 거쳐 얻어낸 성과로 한 대당 1,000만 원대에 이르는 극저온 냉동기를 전량 국산화시킴으로써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극저온 환경을 이용한 연구는 이 밖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저희 극저온 공학을 이용한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나 LNG 선박, 핵융합 장치 등의 수송 에너지 분야하고 초전도 케이블, 발전기, 한류기 등의 초전도 분야, 또 인공위성 발사체나 적외선 감시 정찰 등의 우주 및 국방 안보 분야, MRI, 극저온 수술 등의 의료 분야, 또 초전도 필터나 크라이펌프 등의 통신 반도체 분야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기술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극저온 환경을 만들고 또한 그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장치들에게는 극저온 기술이 마치 공기나 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냉장고로 불리는 북극과 남극.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선박이 있다.
남극의 극지 탐사를 수행 중인 쇠빙선 아라온호다. 바다를 뜻하는 고유어인 아라와 모두를 뜻하는 고유어 온을 합성한 이름 아라온에는 국내 해양 기술이 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활약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극지에서 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시속 3노트의 항속 성능을 보인 아라온호는 영하 30도에서 50도까지의 저온 환경을 견딜 수 있다. 또한 음파 탐지 모니터링 장비를 포함한 6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라온호의 성능 테스트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빙의 수조. 극지방의 바다처럼 얼음이 떠있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형 수조다. 모델 스케일로 수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0.4cm 두께의 얼음을 빗살 무늬와 격자 무늬로 자르는 연구원들.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 쇠빙 실험을 하면 여러 가지 저항을 계측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브레이킹 저항을 제외를 하고 이제 저희가 계측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얼음을 잘라놓는 그런 실험입니다. 모형빙의 두께는 모형선의 축소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선이 1m 두께의 얼음을 얼마나 견딜지를 테스트하려면 모형빙의 두께도 1m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5cm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배 움직여가지고 이쪽으로 채널 옮긴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바로 시작을 할게. 약 30여 미터 구간의 얼음을 자르자 쇠빙선 아라온호를 그대로 본뜬 모형이 모습을 나타낸다. 얼음을 밀어내며 나아가는 아라온 모형. 잘라진 얼음은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좌우로 밀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얼음의 움직임은 모형 아라온에 설치된 카메라에 그대로 측정된다. 두께나 모양이 서로 다른 얼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 것이다. 빙의 수조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은 극지방에 다니는 선박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종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항 시험이라든지 자항 추진 실험, 그다음에 선의 성능 시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극지방에 설치되는 가스 스테이션이라든지 오일 스테이션 이와 같은 해양 구조물이 얼음과 부딪힐 때 견딜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강도 실험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선이 빙의 수조 위를 지나갈 때면 배에 부딪히는 얼음들이 강도와 탄성력, 부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인다. 이것을 분석하면 아라온호의 동선을 예상할 수 있다. 얼음 성질에 따라 최적의 진로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쇠빙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선 빙의 수조에서의 실험이 필수적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빙의 수조는 국내에서는 최초,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된 빙의 실험 시설이다. 하지만 쇠빙선 아라온호가 개발될 당시에는 국내에 실험장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빙의 수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런데 외국 시설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료만 1억 원이 넘는 데다가 선박의 설계 도면까지 제공해야 했다. 경제적 손해와 기술 유출 우려,
모두 큰 문제였다. 그런 막대한 손실을 막아주는 곳이 바로 이곳의 빙해 수조다. 50m 수영 정식대회 경기장에 버금갈 정도의 대형 크기인 수조의 평균 평소 실내 온도는 섭씨 0도. 하지만 수조에 물을 얼릴 때면 수온은 영하 30도,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외국의 빙해 수조의 경우 폭이 좁고 긴 형태인 반면 한국의 빙해 수조는 폭이 넓은 사각형 구조로 돼 있어 다양한 성능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 실험은 저희 쇠빙선인 아라온이 실제 해역에서 만날 수 있는 1m 상태의 그런 빙 두께를 갖는 것을 저희가 스케일에 따라서 줄인 40mm 조건에서 아라온이 3루트의 속도로 갈 때 걸리는 빙 저항을 계측을 했습니다. 추후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일반 상선이나 아니면 다음에 만들어질 쇠빙 연구선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연구소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얼음의 특성뿐만 아니라 쇠빙선에 탑재되는 장비가 극한의 저온에 얼마나 견디는지도 실험할 수 있다. 실험은 극저온 콜드룸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길이 5m의 공간, 영하 50도까지 낮출 수 있는 콜드룸은 저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부 전체에서 쉽게 고드름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에 빙해 선박들이 가지고 운항을 하게 되면요, 얼음을 깨는 성능뿐 아니라 선박에 실린 선박 기자재들이 저온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저온 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데가 콜드룸이 되겠습니다. 아라온호는 단순히 국내 기술의 쇠빙선을 확보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라온호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극지 연구의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빙해 수조와 같은 저온 환경 실험은 앞으로도 꾸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극저온의 세계로 이동해보자. 미래 첨단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자기부상열차가 올여름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에 한창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말 그대로 바퀴가 아닌 자기장을 이용해 공중에 떠서 가는 열차를 말한다. 열차는 철로로부터 0.8cm 공중에 뜬 채로 움직인다. 또한 열차가 공중에 뜨게 되면 철로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이 사라지므로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초전도성을 활용한 것이다.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부품인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이 전류를 흘릴 수 있고 외부 자기장을 배척하는 성질을 지녔다. 그 중에서도 초전도 케이블은 초전도 현상을 전력 송신에 응용한 기술이다. 케이블 내부의 저항을 줄였기 때문에 낮은 전압으로도 손실 없이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 꿈의 전력 기술로도 불린다. 현대 생활의 필수 에너지인 전기는 생산 단계에서 최종 소비 단계까지 송전, 변전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초전도 케이블은 그 전력 손실이 제로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초전도 케이블에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극저온 공학이다. 초전도 케이블이 운전되기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이블을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케이블의 어떤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이 액체 질소입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에 초전도 케이블을 담아서 초전도 특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또 지금 하고 실험하는 것은 이 초전도 케이블이 고장 상태에서 개통이 고장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장과 전류 그리고 극저온의 온도다. 극저온 온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영하 150도 이하의 액체 질소. 케이블 안에 액체 질소를 속에 채워넣고 그 둘레는 진공 구조로 만들어 저온을 유지한다. 길이가 매우 긴 진공 보온병과 같은 격이다. 초전도 전력 케이블에 사용되는 액체 질소는 또 다른 냉매제인 헬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작아 효율적이다. 게다가 저전압으로 대용량의 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전압 송전을 위한 종래 변전소의 주변 기기도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이 바깥은 상온이고 우리가 대기 중에 그냥 만져도 될 게 단열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는 액체 질소가 이 내부로 액체 질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의 온도가 영하 196도 액체 질소 온도를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열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 또 이런 냉매를 액체 질소가 흐르게 하는 기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연도 케이블에서 이 초연도 도체와 이 형상을 만들어주는 또 설계하는 기술과 함께 냉각 기술도 같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중심에는 세 가닥의 전선이 있는데 기존의 구리 대신 은을 활용한 초전도체를 선택했다. 전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 구리나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할 경우 전력 손실이 약 5% 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초전도 케이블은 2011년부터 2000 변전소에 설치돼 2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초전도 케이블 시장을 2030년에 3천억 원까지 내다볼 만큼 그 유망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기존 구리 통신에서 전부 광통신으로 바뀐 것과 같이 기존의 구리 전력 수송이 초전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전도 많이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그 전력 설비, 그 전력선을 설치하는 게 있어서 민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런 초전도 케이블이 현재로서는 케이블 가격 자체가 비쌀 수 있지만은 전체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 본다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그런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더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엄청난 화석연료 소비 시대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환경오염 그리고 연료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의 목소리가 그것. 태양의 중심부는 약 1600만 도 30억 기압으로 그야말로 초고온, 초고압의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다. 핵융합 반응은 그런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태양이 무한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바로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는 인공태양 K-스타에서 첫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했다. 이로써 섭씨 1000만 도 안팎의 초고온을 낼 수 있는 플라즈마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의 플라즈마 발생 성공은 우리나라가 세계 핵융합 연구의 주도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K-스타는 플라즈마 지속시간 0.249초로 당초 예상 목표치를 뛰어넘는 우수한 결과를 낳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첫 플라즈마 발생 이후 K-스타는 현재 5번의 플라즈마 발생 실험을 거쳤다. 그렇다면 K-스타와 극저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K-스타는 이렇게 총 30개의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30개의 자석이 모두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초전도 자석은 초전도 재료가 초전도의 성질을 내려면은 이제 절대 온도 4켈빈에서 5켈빈, 섭씨로 따지면 영하 269도, 8도 정도 되는 극저온에서 극저온의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 자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석들이
동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극저온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이게 극저온 시설이고, 따라서 이제 K스타 장치는 그 극저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K스타 주 장치실은 높이만 30m, 전체 면적이 축구장 4분의 1 크기에 해당한다. K스타를 수용하려면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K스타에는 직경 9m에 달하는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가 있다. 이 진공 용기가 바로 K스타의 핵심 설비다. 진공 용기는 K스타 중심부에서 핵융합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초고진공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장치 운전 중에 막대한 전자기력이 발생하고 열응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튼튼한 지지구조물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내부에 각 중요한 핵심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전부 진공용기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공용기가 K스타 장치의 핵심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공용기, 즉 토카막은 몇 가지 인공태양 방법 중에 국제적인 노력으로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방식이다. 토카막은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가두는 핵융합 장치다. 플라즈마를 구속하는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플라즈마가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 내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한다. 토카막과 같은 진공 용기가 없으면 어렵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도 곧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핵융합 발전을 꾀할 수 없는 것이다. 고온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것도, 핵융합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플라즈마를 특정 공간에 가두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억 도에 가까운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선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자석이 저항을 받지 않는 초전도 상태가 돼야 한다. 극저온 냉각은 이 과정에서 필수 절차다. 이로써 인공태양 K스타는 극저온과 초고온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플라즈마를 진공 용기 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전도 자석은 어떤 방법으로 영하 268도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극저온 헬륨 냉동기에서 생산된 55K 가스 헬륨과 4.5K 오바의 초임계 헬륨, 그리고 4.2K 액체 헬륨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렇게 공급받은 헬륨을 초전도 자석과 자석 구조물에 분배해주는 헬륨 분배 시스템입니다. 그 비밀은 헬륨에 있다. 가스로만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던 기체가 액화되는 것인데, 헬륨은 영하 269도에서 액화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구의 원천 에너지 공급원인 태양. 인간의 과학기술은 극저온을 활용해 지금 인공태양을 만드는 데까지 온 것이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500만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에서는 폐자원을 이용해 에너지 생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후 발생되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연간 3억 6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매립지 관리공사는 음식물 폐수 처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국내와 인도에서 음식물 폐수 지상 처리 기술 등의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음식물 폐수에 있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다름 아닌 극저온의 천연가스가 생산된다. 압축 천연가스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저장 탱크로 유입되고 천처리 과정을 통해 에너지에 도움이 안 되는 성분은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99% 이상의 순수 메탄이 만들어지는데, 순수한 메탄가스를 액화시키면 비로소 LNG가 탄생하는가.
액화 시설에선 하루에 약 4,000리터의 LNG가 생산된다. 생산된 메탄가스는 수도권 매립지 내에 설치된 CNG 충전소로 이송되어 천연가스 85%와 메탄가스 15%로 서로 혼합되며 이때 영하 162도씨로 냉각하여 압축된 가스를 매립지에 출입하는 청소차와 수도권 매립지 주변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차량 등에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CNG의 온도는 영하 150도 극저온. 특히나 메탄은 천연가스로 압축된 후 그 밀도가 760배 정도 늘어난다. 한마디로 극저온의 고밀도 에너지가 탄생된 것이다. 환경오염이었던 메탄가스가 극저온의 생활에너지로 재탄생되는 순간 버리고 방치했을 땐 폐기물이었던 것이 인간을 돕는 소중한 에너지가 됐다. 우리 생활에서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극저온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자체 기술로 극저온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한 국내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 개발한 것은 다름 아닌 동결 건조기와 초저온 냉동고.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냉동고의 최저 온도는 영하 20도 내외. 하지만 산업 용도로 제조되는 이곳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 85도씨까지의 환경을 제공한다. 동결 건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인이 흔히 즐기는 인스턴트 식품을 들 수 있다. 건조된 상태의 식품에 물만 부으면 언제든지 한 끼 대용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에 인스턴트 식품은 현대 식생활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오고 있는데, 그 인스턴트 식품에 활용되는 동결 건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영하 85도씨 내외의 저온 환경에서 식품이 냉동되고 그 상태에서 이번엔 건조루가 가동되며 식품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다. 쉬운 예로 우유의 동결 건조 과정을 직접 살펴보면 저온에서 냉각이 된 후 건조 과정을 통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간 우유는 분말 형태로 변하게 된다. 다시 복원하기 위해 우유에 물을 부으면 본래의 액체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저온을 활용한 동결 건조는 열을 활용한 가열 건조와는 어떻게 다를까? 열풍 건조는 건조 시 표면이 단단해지고 원료의 특성을 잃을 수 있으며 복원 시 수분 침투가 어렵지만, 동결 건조는 원료의 특성을 보존하고 수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맛과 향,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열 건조는 수분이 빠지며 식품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복원시킬 때 외부에서 내부로의 수분 침투가 어렵지만, 식품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동결 건조는 열과 산소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 침투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맛과 향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냉동고 플레이트의 온도를 균일하게 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곳에서 개발한 동결 건조기의 강점이 바로 그 점을 극복한 것이다. 또 다른 저온 공학 기술을 살펴보자. 초저온 냉동고다. 활용처에 따라 최저 영하 150도씨 이하의 온도까지 만들 수 있는 냉동고로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미생물과 같은 각종 바이오 연구 자료와 혈액 등은 극저온 냉동 상태에서만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초저온 냉동고는 생명공학을 비롯해 제약과 의학 등 바이오 연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꼽힌다.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미생물 및 균주 등을 장기 보호하는 데 초저온 냉동고가 활용되고 있으며, 미생물 및 균주의 특성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영하 90도와 제대열 및 정자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영하 150도의 초저온 냉동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사용 중인 냉동고도 이곳에서 개발한 초저온 냉동고다.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상온에서와 달리 영하 150도씨에선 부드러운 꽃잎도 단번에 부서진다.
수분을 머금고 있던 꽃잎이 극좋은 환경을 통해 얼음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이 온도에서라면 내용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극저온은 농업 분야에도 비껴가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저온 공법과 극저온 공법을 함께 활용해 농작물 연구에 힘쓰고 있다. 20만 점이 넘는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종자은행. 농업 유전자원이란 농업과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유전 소재로 종자에서부터 미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보존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총칭을 말한다. 유전자원은 식량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고 더 풍부한 영양을 포함해 작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신소재, 기능성 식품 등 기능성 물질의 최초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자 보유국 세계 6위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종자 보유 산업을 100년 이상 늦게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 수준의 종자 저장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농업 유전자원 보존의 두각을 드러내는 공법이 바로 저온 공법이다. 주요 작물인 벼, 보리, 밀 등 모든 작물들을 보존하고 있고요. 온도는 4도에 습도는 30%, 30년 정도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중기 저장고입니다. 저온과 더불어 적절한 습도 조절은 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종자를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세계 각국과의 종자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렇게 유전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 밀반출됐던 토종 유전자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에는 일본으로부터 보리와 콩, 팥 등 32종, 1,500여 점의 종자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장기 저장고. 이곳의 내부는 영하 18도. 국가관리 번호를 붙인 종자들이 빼곡하게 배열돼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저장고에 저장되는 종자는 건조한 환경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종자의 수분을 어느 정도 건조시킨 뒤 노화 활동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저온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 저장고는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권고한 영하 18도에서 20도의 환경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것으로 18만 점 규모의 식물 종자들이 최대 100년간 보존된다. 종자의 종에 따라서, 식물의 종에 따라서 그 종자의 생리들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라고 하는 수치는 가장 일반적인 종자들의 일반적인 평균 수치가 될 거고요. 이러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냉장고 온도를 4도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수분이 가장 평형한 상태가 4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도의 온도가 중기 저장고의 온도로 쓰이는 것이고, 이제 장기 저장고 쪽으로 가보면 장기 저장고의 온도는 이제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 정도의 온도가 수분 함량을 7% 이하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종자들의 생리 활동을 멈추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저희 시설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뭐 벼 다르고 보리 다르고 또 뭐 어떤 민들레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종자들에 대한 연구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조건을 채택한 것이에요. 또 다른 저장실, 극저온 처리로 저장되고 있는 특수자원 저장실이다. 이곳의 저장 탱크 안엔 마늘이 극저온 동결 상태로 보존돼 있다. 한 탱크당 1,200개 정도의 마늘이 들어가 있다. 종자가 아닌 영양체이기 때문이다.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 가지나 싹 등의 식물체 일부로 번식하는 영양체 유전자로는 마늘을 비롯해 감자, 나리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영양체 작물은 왜 극저온 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걸까? 저온도의 그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과 달리 영양체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 이론적으로 135도 이하가 되면은 세포 내 모든 생리 활성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활성화 상태로 보존을 하다가 우리가 필요시에 해동을 시켜서 1년의 재생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식물체로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영하 196도. 이 온도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세포 분열과 생체 메커니즘이 멈춘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유전체의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나 농촌진흥청에서는 마늘 초저온 동결 보존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됐다. 삼투압을 이용해 수분을 제거한 마늘 조직에 동결 보호제를 침투시킨 후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에 담가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이다. 극저온 기술은 필수적이다. 영양체 유전자원은 보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에 드는 비용 발생도 높고 그 과정에서 병해충 등으로 영양체가 소실될 위험도 컸다. 그런데 마늘 초저온 동결 보존 기술로 영양체 유전자원을 영구히 보존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농업연구에서 육종 기술은 모든 작물의 가장 기초 작업이다. 극저온을 이용한 이러한 저장 시설이 없었다면 유전자원의 보존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유전자원에서 세균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한 마이너스 140도 이하로 내렸을 때 세균이 완전히 이제 대사 활동이 정지를 하고 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주로 이제 액체 질소 보존 방법이라 그래서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요 마이너스 80도씨 보존하는 것들은 그래도 장기간 한 10년 동안 보존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결된 세균의 활용 범위는 넓다. 농업은 물론 식품 미생물과 의료 병원균을 연구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극저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팔 한번 올려보실까요? 여기요, 이 부위. 네. 부종도 거의 빠지셨고 이제 통증. 발목 통증으로 고생 중인 환자와 이야기 중인 전문의. 극저온 치료 받으시는 게 좀 어떠세요? 확실히 좀 시원한 감,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시원한 감이 있어서 나은 것 같아요. 손상당한 조직을 체온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최근 이 병원에선 관절염 통증이나 어깨 통증, 스포츠 외상 같은 통증에 극저온 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신경 극저온 자극 치료라 불리는 이 치료법은 액화된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사하며 영하 78도의 저온 환경과 50바의 고압력을 이용한 진동 치료 방식이다. 치료 부위의 피부 온도를 32도씨에서 최하 영하 2도씨까지 급격히 냉각시켜 피부 신경 수용체에 강력한 온도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삼출물의 증가 그리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주위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침륜하게 됩니다. 거기에 영하 78도의 극저온을 분사함으로 인해서 혈관을 수축을 시켜 염증 세포들을 조기에 응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염증 반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치료 시간은 짧게는 30초에서 길어봐야 3분. 흉터가 없고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인류가 극저온을 알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조금 넘었다. 의료와 농업, 해양기술과 핵융합 에너지 분야까지 이제 더 이상 극저온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과학의 미래는 차가운 극저온 기술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편리한 과학 강국을 설계할 가장 뜨거운 기술이 될 것이다.